차세대 고고학적 발견은 어디에나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집트의 모래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남미 정글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모퉁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나타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일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 1. 핀란드의 중세 유적. 핀란드 투르쿠에 있는 한 학교의 학생들은 2018년 초 학교 체육관 내부 개조 공사 중 오랫동안 잊혀진 중세 유적이 발견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르쿠의 중세 유적지 중 다수는 1827년에 도시를 휩쓴 대규모 화재로 건물의 4분의 3 이상이 불탔을 때 파괴되었습니다. 학교는 화재 이후에 지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이 작업이 적어도 두 채의 중세 주택 유적과 거리 일부에서 직접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파고 학교 운동장도 들어 올리면 거리가 더 많이 발견되고 집도 몇 채 더 발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교는 그 아이디어에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으며 고고학자들이 체육관을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지방 당국도 최근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고대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유적 발굴을 마치고 체육관 바닥을 다시 덮는 동시에 지하 박물관을 여는 것입니다. 2번. 이스라엘의 중세 반지. 2018년 초 정원사 데켈벤 시트릿, 디켈벤 신니트 은 갈릴리에 있는 공동체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던 중 식물에서 작은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깨끗이 닦은 후 그 표면에 새겨진 사람의 형상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디켈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반지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반지에 묘사된 인물이 성 니콜라스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가 후광을 가지고 있고 주교의 크로지에를 들고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반지의 정확한 연대를 알아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만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서양에서는 산타클로스나 성탄절과 연관되어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여행자, 선원, 상인, 순례자의 수호성인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해안을 오가는 순례자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인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3번. 미냐 네크로폴리스.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고대 묘지는 서카러로 최근 몇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10년 동안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고대 묘지는 아닙니다. 2018년 2월 고고학자들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40km 이상 떨어진 미니어에서 또 다른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미냐에서 묘지가 발견되었지만 후기 파라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묘지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간과되어 왔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무덤 중 일부는 토트의 대제사장과 그 친척을 포함하여 이집트 학자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신의 5대 제사장 중 한 명인 저요테어디에스로 구체적으로 명명되었으며 그의 가족 중 40명 이상과 수많은 조각상, 고급 도자기 및 기타 장례 용품의 예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매장지가 추가될 예정인 매장지 13곳을 공개하고 완전히 탐사했습니다. 아마도 미니어 묘지는 언젠가 서카러만큼 잘 알려질 것입니다. 4번. 로마 권투 장갑. 권투는 인간이 지구를 걸어온 기간만큼 오랫동안 스포츠로 존재해 왔습니다. 패권을 위해 서로 싸우려는 운동선수들이 있었고 그들을 응원하려는 군중도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로서 권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3000년 전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노선부리아에서 발견된 사실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도 이 달콤한 과학의 팬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의 빈돌란다 로마, 요새에서 발견된 이 두 개의 가죽 묶음은 원시적인 권투 장갑이며 약 1000년 된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권투를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장갑은 현재 발견된 유일한 두 개의 장갑입니다. 로마 군대 내의 여러 부대는 자랑할 권리와 패권을 놓고 권투 시합을 벌여 서로 싸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친구들도 전투 결과에 대한 내기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별한 쌍은 잘 입었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고칠 만큼 충분히 생각했고 아마도 마침내 수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번호 고대 유콘 화살 캐나다의 북서쪽 끝 지방인 유콘, 유칸은 놀라울 정도로 얼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유물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1월 유콘의 고고학자들은 끝이 아직 가시자루에 단단히 붙어있는 구리머리 화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기는 거의 깨끗한 상태이지만 1000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북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리 유물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화살은 고기를 얻기 위해 술록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고대 사냥꾼이 쏜 것일 것입니다. 발사 당시 이 화살은 최근 기술이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약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사냥꾼들은 화살 대신 아트라테이라는 투척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활과 화살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번호 6. 오래된 체스 조각. 우리는 고고학자들이 체스의 기원을 추적하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르웨이로 이동합니다. 이 800년 된 체스말은 2018년 1월 톤스버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톤스버그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체스말은 10세기 건물의 폐허에서 발견되었으며 같은 시대에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물은 사슴뿔로 만들어졌으며 보드 위에 놓을 때 똑바로 유지되도록 중앙에 납 지지대를 삽입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작품이 표면에 인물을 표현하지 않고 이슬람 전통에 따라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이다. 노르웨이에 이 작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체스가 중동에서 유럽으로 전래되었다는 이론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중동에서 체스는 확실히 6세기에 연주되었으며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의 모습이 없어 작품의 식별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번호 7. 간조, 브렉킷. 당신이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아마도 더 머퍼츠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형극 캐릭터일 것입니다. 더 머퍼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도 간조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간조와 이 이상한 중세 조각 사이의 유사점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초 영국 워싱턴주 링컨 이스턴 바이패스 발굴 당시 발견됐다. 간조와의 유사성은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유물의 정확한 이름은 코벨입니다. 그것은 12세기에 조각되었으며 아마도 한때 예배당이나 교회를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나 12세기에는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둥을 조각한 사람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얼굴을 한 악마에게 공격을 받아 잡아먹힐 것입니다. 코벨을 만드는 것은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수입된 전통입니다.
영국인에게 석조 교회를 짓는 방법을 가르친 사람은 노르만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8번. 신비한 고대 게임. 우리는 고대 조상들이 보드게임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플레이하는 많은 보드게임은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발명된 게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고안한 게임 중 일부는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지시 사항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히 신비한 것입니다. 2006년 슬로바키아 포프라트에 있는 게르만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된 보드게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보드는 손상되었지만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지만 역사가들이 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고대 보드게임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약 1600년 된 것으로 체스판처럼 사각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녹색과 흰색 놀이 조각이 보드와 함께 발견되었지만 조각을 찾아도 사용 방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몇몇 현대 보드게임 전문가들이 규칙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지만 우리는 고대 바이킹 보드게임 흐너페이터페를 플레이하는 방법을 실제로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고대 로마 보드게임인 로더스 런넌 켈로럼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번호 9. 묻혀있는 보물. 중국 장시성 잉탄 인근 차오양진에서 건설 공사를 하던 중 30만 개의 구리 동전이라는 놀라운 매장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원화이며 960년에 시작되어 1279년까지 지속된 송나라 시대에 주조되었습니다. 그 동전이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지 민속에서는 그것이 1000년 전 자신의 집 기초 밑에 모든 것을 묻었던 신비한 지주의 개인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리 동전은 그다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0만 개를 갖는 것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부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금괴나 은괴로 교환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동전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리 화폐로 부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아마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번호 10. 레오나르도 다빈치 탱크.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을 소유했다는 강력한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식가는 예술, 과학, 생물학, 조각 분야에서 자신의 시대보다 몇 광년 앞서 있었으며 군사 전투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탱크가 유럽이나 세계 어느 곳이든 들판을 건너기 오래전에 다빈치는 탱크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든 적이 없지만 기본 원칙은 타당합니다. 다빈치의 탱크에는 외부를 향한 나팔총을 위한 공간과 운전자의 시야를 돕기 위해 열 수 있는 탈착식 상단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퀴는 진흙밭에서 유용하기에는 너무 얇았고 차축 크랭크 디자인에는 결함이 있는 것 같지만 이를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기본 청사진이다. 실제로 엔지니어 그룹은 2010년 더 빈치의 계획을 기반으로 탱크의 작동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 11. 오래된 지진계. 지진이 언제 올지 아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을 대피시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놀라운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21세기 이곳의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인들은 2세기에 그러한 예측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132년의 장형, 장흥이 만든 지진계와 같은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꽃병처럼 보이지만 장흥의 장치는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고 정교합니다.
지상에 설치하면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여 유물 내부의 진자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네가 일정 안전 수준을 넘으면 공중 하나를 지진계 측면에 부착된 용의 입에 풀어 개구리 입에 떨어뜨립니다. 이는 관찰자에게 지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진이 오는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합니다. 아마도 방향을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별로 정확하지 않았고 경고도 많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경고하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번호 12. 페루 쿠스코 북부 외곽에 위치한 삭사이오아만, 섹세이오아먼, 은 해발 3,701m에 달하는 거대한 복합단지이다. 사파 잉카의 파차쿠텍, 퍼샤쿄텍과 그의 후계자들의 지도하에 15세기에 건설된 삭사이오아만, 섹세이오아먼의 건축적 업적은 선사시대 문명의 역량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모르타르 없이도 서로 완벽하게 맞물릴 정도로 정밀하게 절단된 거대한 블록으로 구성된 거대한 건식 돌담으로 유명합니다. 그 정밀도는 수많은 돌 사이에 종이 한 장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기술은 석공술에 대한 잉카인들의 앞선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을 자주 흔드는 지진 활동을 견디기 위해 큰 돌을 조작하는 능력도 강조합니다. 가장 큰 돌의 무게는 거의 2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당시에 사용 가능한 제한된 기술을 사용하여 어떻게 이 돌을 그렇게 정밀하게 운반하고 조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에 있는 요새의 전략적 위치는 쿠스코 계곡의 멋진 전망을 제공하며 군사 거점으로 사용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석조물의 복잡함과 우아함을 보면 그것이 중요한 의례적 역할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광장과 퓨마의 이빨을 본뜬 지그재그 벽이 있는 넓은 테라스는 천상의 사건과 일치하는 부지와 함께 잉카인들에게 영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섹세이와먼의 건설은 잉카 건축업자들이 주로 청동이나 석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합니다. 잉카인들은 벽이 수세기 동안의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거대한 돌을 만들었습니다. 데니슬린, 디니슬린. 에서의 실험과 같은 현대 실험에서는 잉카 석공의 정확성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석조 연결부의 정확성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건축 방법의 미스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섹세이와먼은 약탈과 파괴를 겪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정복 기간 동안 많은 돌을 재사용하여 식민지, 도시인 쿠스코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큰 돌만 남아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어 섹세이와먼의 원래 웅장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섹세이와먼은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잉카의 동지 축제인 인티레이미가 열리는 곳으로 잉카의 전통을 보고 조상들의 공학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수천 명의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모여듭니다. 번호 13. 5500년 된 매장 풍습. 죽은 자를 품위 있게 매장하는 것은 우리 고대 조상들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장례식 관행과 의례는 장소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고고학자들은 폴란드 남동부에서 새로 발견된 이 장례식 장소의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한때 길이 45m의 돌로 늘어선 무덤이 12개 있었던 대규모 거석 고분입니다. 벽은 나무 방어벽으로 지탱되었으며 그중 하나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으며 한쪽 끝에 입구가 있고 중앙에 아트리움이 있습니다. 이곳은 죽은 사람이 묻히기도 하고 친척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다소 정교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약 5,500년 전쯤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시대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그곳은 그곳에 배치된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시신은 주기적으로 제거되어 새로운 시신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영구적으로 묻히기 전에 짧은 애도 기간 동안 이곳에 배치되었을 수 있습니다. 번호 14.
아일랜드 매스 카운티의 녹지에는 스톤헨지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신석기 시대 무덤인 뉴그레인지가 있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에 지어진 이 건물은 노스와 다우스의 무덤도 포함하는 세계 문화유산인 브루나보인 단지의 일부입니다. 뉴그레인지, 누그레인지, 능거석 예술이 새겨진 돌로 둘러싸인 커다란 원형 마운드입니다. 이 구조물은 폭 85m, 높이 12m로 모원 마운틴즈 및 위클로와 같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가져온 약 20만 톤의 흙과 돌을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뉴그레인지 중심부에는 불에 탄 뼈와 타지 않은 뼈를 매장하는 데 사용되는 십자형 방으로 이어지는 돌 통로가 있는데 이는 장례식에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통로는 지붕 상자를 통해 동지 일출을 포착하도록 정렬되어 내부방에 햇빛이 가득 차고 무덤의 천문학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뉴그레인지가 복잡한 예술과 건축학적 정교함으로 인해 종교적 또는 의식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로 흰색 석영바위로 만들어진 외관과 주변 돌 원형의 존재는 그 의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유적지의 역사적 중요성은 다그다, 다더와 그의 아들 앵거스와 같은 신들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아일랜드 신화에서의 역할로 인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화적 서술에 따르면 뉴그레인지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늘 왕국과 지상 왕국이 만나는 주권과 신성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고고학 연구, 특히 1962년에서 1975년 사이의 마이켈 J. 오켈리의 연구는 뉴그레인지의 비밀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문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덤 전면을 복원하는 등 오켈리의 재건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고대 구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선형, 아치, 기하학적 패턴을 조각한 뉴그레인지의 예술은 디자인과 상징성에 대한 고도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주로 입구석과 군벽석에 새겨져 있는 이러한 조각은 장식적 차원을 넘어 제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